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과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지방 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소멸 위기 지수가 전국 최고치로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오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남 광주 시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전남 도정을 항상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동안에 역대급 폭염이랄지 또 가을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께서 이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피해 조사를 잘 마무리해서 꼭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지역 현안 오늘 여러 가지 좀 짚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지난 10일에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지역에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 출신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건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서 이 전라남도 문학박람회 개최 소식도 들립니다.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먼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어서 우리 지역으로서는 두 번째 노벨상을 우리 지역 작가가 또 노벨 문학상으로서 이렇게 수상을 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했다. 저도 전율을 느꼈습니다. 참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 그리고 그 위상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은 그동안에 예를 들면 뭐 오랜 역사로는 윤소원도 선생님의 어부사시사 또 뭐 정철 선생의 삼위인곡, 그다음에 김남주, 조정래, 태백산맥,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김영란 시인의 모란지 피기까지 또 한수건 작가의 어두운 꽃 이런 주옥 같은 작품들이 쭉 이어져 온 전통이 있는데 그런 전통 위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이 수상이 됐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또 우리의 전라남도 또 광주 전남의 그런 전통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 그런 우리 도민들의 인식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앞으로 살려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흥이랄지 또 목포도 문학 박람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전라남도가 서로 잘 조율을 해서 의미 있게 이것을 계승하고 앞으로 자랑스럽게 하는 전통으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가 간직한 이 문학의 자랑스러운 역사들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한 단계 더 진전된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또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올해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지난 7월 달의 통계를 보니 이 전남의 출생아 수가 오랜만에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좀 이제 뭐 아직 한 번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인천 제일 많이 늘어난 데 인천이고 전라남도가 두 번째고 서울도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인천이 서울 이런 지역들은 그동안 코로나 때 결혼이 조금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결혼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라남도는 결혼 건수는 약간 줄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2.1%가 늘어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된 신생아에 대해서 이렇게 올해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18세까지 매월 전라남도 10만 원, 시군에서 10만 원 해서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신생아 출생 기본 수당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라남도가 이미 5군데를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4군데를 더해서 뭐 시지역은 다 하게 되는 거고 공공산후원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또 저희들이 난임 시술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된 것 같고 참고로 한강 작가의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내년에 태어나는 신생아에 대해서는 책을 3권씩 그 부모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이것저것 뭐 지금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두씩 좀 연속적인 성과로 이어지보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방 소멸 위기를 또 극복하게 된 방안 중에 하나로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가 추진이 되고 있죠.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특별법을 지금 발의한 상태인데 지금 뭐 이게 특별법 발의까지는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전라남 특별자치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국회에 법안 제출해서 이제 상임위에 상임위에 원래 계류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법안 심사 소위에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법안 제정법을 할 때는 공청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연말 안에는 이 특자도법, 전라남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저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라남도가 특별한 대접을 받겠다가 아니고 국가가 안 해주고 있는 이런 사업들, 예를 들면은 전라남도가 지방산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전라남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각 부처의 5개 이상의 부처의 승인을 다 받다 보면은 예를 들면 환경영향 평가 받아야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그거 받아야죠. 또 지정심사, 국토부 지정심사 받아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7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빠른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한 우리가 대접을 받겠다가 아니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넘겨받고 우리가 먼저 넘겨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 맞다. 그래서 다른 시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올해 연말까지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이유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 제도가 30년이 넘도록 이 수도권의 일극 체제 또 인구 절벽 이런 문제들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또 지방이 선도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이제 지사님께서도 뭐 산단 조성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그동안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위한 헌법 개정이 여러 차례 제안돼 왔지만 여야의 극한 갈등 속에서 이 개헌 논의 자체가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제시하고 계신 지방자치는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좀 상상할 수 있을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지방 분권하겠다 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연방제 수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을 한번 안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결국 지방의 의사가 중앙에서 국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이게 고려가 되고 같이 논의도 할 수고 이런 구조가 있어야 중앙의 의사가 지방 국가 의사 결정에 반영될 건데 지금은 건의하면은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끝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법안 심사 과정이랄지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를 설계할 때 이런 것이 지방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독일이랄지 프랑스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상원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이 상원이랄지 프랑스 상원은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통과한 법이나 제도,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가 지방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한다든지 할 때는 제동을 걸어서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그것을 양원이 동수로 의견 조정하는 기회를 갖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의만 하고 검토 끝. 그러고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지방자치 권한을 계속 지방에 임해 준다는 것이 말뿐인 지방자치. 그래서 선거는 하지만은 실질적인 권한은 그대로 중앙에 갖고 있는 그런 제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 지방의 의사를 투입할 수 있는 상원 제도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87년 우리 헌법 체제가 불합리한 것이 많다 하기 때문에 개정은 해야 됩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반드시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때는 이런 지방 분권, 지방 자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개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올해에는 전라남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로 국립의대 신설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남도에서 의대 설립대학을 정해서 알려주면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그 국립의대 설립 방식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은 많이 나오는데 정작 정확하게 지금 어떤 단계로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요. 그 전라남도는 사실 이제 국립의대가 없잖아요. 중앙에 가보면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강원도도 뭐 3개인가 있죠. 충북도 2개, 전라북도 2개. 다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인데, 근데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꼭 필요합니다 하면은 광주에 의과대학 2개 있는 걸로 그냥 퉁치고 나가는. 그래서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의과대학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어야 이제 의료 체계의 완결성, 의료 체계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완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너무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유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다행히 대통령 민생 토론 때 이제 그 문제가 대통령께서 해주겠다 또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정말 저는 유치해놓고 나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가닥이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방식위원회에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논의 끝에 결국은 이제 공모에 의해서 추천하는 기존 방식. 그 다음에는 더 우리가 동부서구 싸우지 않고 양대학도 통합해서 하나의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거기 하나의 의과대학 통합의과대학에서 동부서부 양쪽 지역에 부속 병원을 만든다 하면은 그렇게 동부서부 갈등 문제도 없어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돼서 지금은 이제 공모로 추천하는 방법, 그다음에 양 대학이 통합하고 통합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법, 이 2가지로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 대학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 협의를 위해서 이렇게 실무 그룹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양 대학의 문제인데, 양 대학의 문제긴 하지만은 온 모든 도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 대학 총장님들과 우리 교직원분들께서 이 문제를 잘 해 주실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세상 일은 또 모르잖아요. 큰 틀에서는 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세부적인 논의에 가서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한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까지 가능한 합의서를 해서 양대학의 통합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하고, 10월 28일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을 때는 10월 29일부터는 이제 공모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공모에 들어가서 이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1차 공모, 2차 공모, 20일까지 공모를 하고 결국은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은 이제 11월 25일까지 모든 것을 절차를 마무리해서 정부의 중앙에 이제 추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이제 12월 28일까지 양대학이 통합해 주세요 했잖아요. 근데 공모 진행 중에도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양대학이 합의해서 가져온다 하면은 우리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 설립방식위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저희 전라남도는 중앙에
추천을 해서 이번만큼은 국립의과대학 26학년도 더구나 그것도 26학년 때 반드시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27학년 또 28학년 또는 다시 논의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기 때문에 26학년 때 반드시 의과대학 배정을 받도록 정수 배정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지사님께서 이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이 국립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원칙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2026학년도에 정수 정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고 예. 이것만큼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공모 방식과 통합의대 이 두 가지 트랙을 같이 추진을 하시되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 협의가 가능한 상태로 가되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공모 방식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2026년도에는 정원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을 통한 무한 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역이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데 지난 7월 말에 열린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3자 회동 이후에 아직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 말을 데드라인으로 지금 설정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라남도는 그에 비해서 이제 양측 무안군과 광주시의 입장에서 좀 조율을 하는 이런 모습을 또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라남도가 이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갖고 있는 원칙, 대원칙 그리고 또 대책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이제 뭐 요즘에 그 대화가 좀 단절됐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특히 할 만한 게 10월 6일 날 강주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발표한 게 현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좀 저는 진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항 문제 해결하는 게 호남 발전을 견인하는 길이고 또 공항 부지에는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서 광주시가 발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소음 문제나 재산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마냥 환영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무안 군민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뭔가 환영받지 못할 시설이라면 이에 합당한 뭐 대안도 제시된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해줘서 저는 굉장히 우리 그 광주시민단체 협의회 성명이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고 무안 국민들로서도 좀 뭔가 위로를 받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동안에는 광주광역시에서도 사실 밀어붙이기식으로 약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백사하고 다만 강주시에서 무안 국민에게 양심불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사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저한테 사과는 필요 없고요. 무안 국민들한테 그렇게 무안 국민들이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연말까지 데드라인을 설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쉽지 않은데 더구나 노력을 해야 될 강주광역시 당사자가 뭐 설득하고 하소연을 해야 될 건데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연말까지 안 하면 안 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데드라인은 이런 부분은 좀 다시 광주광역시에서 철회를 하고 좀 진지한 자세로 이렇게 하면은 저는 다시 무안군을 설득해서 광주광역시 무안군수 광주광역시장 무안군수 도지사 이렇게 해서 3자 회동을 다시 한번 제가 주선을 좀 해볼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 부분은 우리 저 시장 도지사 그리고 군수가 잘해서 우리 강주 전남의 문제를 걱정 끼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진지한 자세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광주 지역 시민단체 성명에 대한 소회도 말씀해 주셨고요. 뭐 그 안에 좀 진일보한 서로 간의 이해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좀 시도 간에 또 무안군까지 포함해 좀 더 진지한 자세로 한 발씩 좀 양보하고 여유 있게 다가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전라남도 지난해 처음으로 국비 확보 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세수가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정부가 긴축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국비 지원이 한정되는 거나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올해 국비 확보 추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전라남도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긴축 재정 이제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도 거의 9조 원 가까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중앙에
예산 확보는 상당히 이번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신규 사업이 47건이나 되고 그것을 신규 사업의 총 사업비는 한 2조가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미래 성장 동력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라남도는 그동안에 이제 SOC 사업에 대해서 1조 한 2천억, 3천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올해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진도가 안 나간다는 명목으로 7천억대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5천억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지역의 건설 경기도 얼마나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3천억 이상은 최소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송정에서 목포까지를 내년에 완공을 못하더라도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 정부가 지금 좀 이거 약간 뒤로 딜레이 시키려는 물론 공사 진척 속도가 좀 늦다고 하지만은 예산을 한꺼번에 좀 많이 태워서라도 바짝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 또 SOC 좀 추가 확보에 특히 전남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그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비해서 이 전라남도가 그동안 국비 지원을 많이 해왔고 또 국비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선방을 해왔지만 SOC 부분에서 이제 감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많이 확보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SOC 사업하니까 또 이거 많은 분들이 지금 광주 시민들 또 전남 도민들 많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광주 완도 고속도로 이 2단계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게 의미가 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요 SOC들 진척 상황들은 좀 어떤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광주에서 완도까지 그러니까 전체 이제 광주에서 정확히 말하면 해남 남창인데요. 이제 이 구간이 이제 사실은 한꺼번에 다 해줘야 되는데 광주에서 강진 성전까지 1단계만 완료가 된 거고 2단계 사업에서는 사실 언제 한다는 게 좀 요원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1조 6천억 사업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도에서 그러니까 강진 성전에서 완도까지도 이제 21분이 단축이 돼야 돼요. 43분이면 갈 수 있고 광주에서 완도까지 2시간 10분 걸리가 60분이 단축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관광객을 이렇게 수시로 소통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 물동량이 사실 완도를 거쳐서 많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고 또 광주권도 전남하고 이렇게 서로 뭐 유무상통이 훨씬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요. 이제 이 사업이 확정됐다는 것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남도 SOC 방금 SOC 사업 이야기했잖아요. 고속도로 사업이랄지 국도 사업이랄지 가능한 이 사업이 또 이루어져야 전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고속도로 사업이 사실상 이제 소진되다시피 하는데 2단계 사업이 됐기 때문에 물량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이제 광주에서 고흥까지 고속도로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광주 F1 정암 F1 경기장까지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이 부분도 지금 국가가 3억 원 예산을 들어서 지금 이제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잘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 SOC 확충도 이루어지고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흑산공항 문제의 흑산공항도 지금까지 너무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고 최종 이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사만 남았는데 잘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지역의 SOC에도 큰 도움이 되고 흑산공항까지 이제 1시간이면 서울에서 갈 수 있는 6시간 걸린 걸 1시간에 갈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여수 익산 전라선 고속철도 이 부분도 사실은 그동안에 사실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국가계획에도 반영을 안 시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2022년 때 국가계획에 반영은 했는데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타 면제 사업이 없어서 이제 예타를 했습니다. 예타를 했는데 결국은 2조 원대의 사업으로 직선화 구간을 1조 원대 사업으로는 직선화 구간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강력히 항의를 했고 그래서 2조 원대 사업
그리고 30분 단축하는 안으로 해서 지금 예타를 최종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정부에서도 뭐 5분을 더 단축하기 위해서 뭐 1조를 더 써야 되느냐 그런 논의는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는 가능한 직선 구간을 많이 해주세요.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저희들이 촉구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뜻대로 뭐 그렇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하면은 경전선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여수 남해 해저 터널은 곧 착공이 되면은 여수 남해 이제 10분이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부산에서부터 남해, 여수, 고흥, 완도, 또 진도, 목포까지 이런 남해안 시안사인 해양 관광 고속도로가 이렇게 고속도로는 아니지만은 그런 4차선 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흥까지도 고속도로가 빨리 돼야 되고 또 여수 순천도 고속도로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우리 전라남도 SOC 대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지만은 더 있긴 더 있습니다. 광주에서 나주까지, 광주에서 사순까지 이런 그 광역철도까지 완비된다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끝으로 지역민분들께 오늘 지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라남도는 생명의 땅 전라남도 그래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생명이 빛나고 생명의 가치가 숨쉬고 우리가 항상 어머니의 품 같은 전라남도 이래서 생명의 땅 전라남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응원가처럼 쉽게 또 우리가 화이팅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케이 나우 전남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남이다 그런 뜻인데요. 또 다른 나우를 다리 품에는 New Opportunity with 새로운 기회를 전남과 함께 이제부터는 전남입니다. 이제 전남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가져주세요 하는 뜻으로 오케이 나우 전남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도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힘을 내시고 오케이 나우 전남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 전라남도도 우리 도민들을 돕고 한 분 한 분의 복지를 살피고 어려운 점을 살피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오늘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할 말은 다 했다. 그렇지만 얻어나온 것은 없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1시간 20여 분의 면담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의도 초대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권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면담 뭐 총평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대체로 네. 예상이 되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한동훈 대표로서는 평소에 하던 말을 대통령에게 네. 직접 전달한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네. 현재 위치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 같은데요. 네. 간극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뭐 시간을 두고 결국 네. 해결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년대 가요 중에 왔다가 그냥 갑니다. 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야당에서는 제로 콜라 한 잔 얻어 먹고 왔다가 그냥 갑니다. 뭐 이렇게 냉소하던데 야당 비판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야 뭐 늘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네. 또 지금 야당이 워낙 중요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난 이 큰 정치 행사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비판하는 것인데 야당이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는 뭐 당장에 11월 15일, 25일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형사재판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선고 형사재판 선고에서 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고 또 이중교사 사건으로 네.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그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네.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해야 되고 특히 지금은 약한 고리로 대통령을 네. 그
지목해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게 되면 그만큼 자신이 네.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그 정치적 그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죽기 살기로 이 상황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주장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이고 장외 집회를 통해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해서 네. 그런 자신의 이 정치적인 불안한 입지를 치고 나가는 계기로 삼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용산에서도 그런 예상을 당연히 할 텐데 네. 그렇다면은 뭐 한동훈 대표 요구 중에 일부는 뭐 수용을 해서 좀 야당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걸 좀 누를 수 있는 뭐 명분이나 이런 거를 좀 얻을 수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수용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했겠죠. 상황은 받든 안 받든 어쨌든 똑같이 할 거다는 거네요. 그 한동훈 대표가 무슨 요구를 할지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스스로 여러 가지 네. 검토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대응 속도를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촉발시킨 면이 있겠죠. 대응 속도를 빨리 촉발, 이거는 어떤 말씀인 건가요? 집권여당 대표가 와서 또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것이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고 그리고 국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러면 대통령실도 선제적으로 또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 움직임은 앞으로 뭐 어떤 형태로든 시위를 두고 어떤 그 뭐 조치를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속도나 시기가 좀 빨라지거나 또 그 여러 가지 그 조치를 할 필요성을 좀 더 느끼게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뭐 용산이 취할 수도 있다, 뭐 그게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제 이제 제일 이슈 관심이 됐던 게 김건희 여사 뭐 공개 활동 좀 뭐. 근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공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지쳤다. 뭐 현실적으로 대외 활동을 할 여건도 마련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뭐 용산 말로 나오는 거 보면 이미 집사람이 많이 지쳐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자제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꼭 필요한 활동 아니면은 뭐 많이 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 해외 순방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이 배우자인 영부인께서 대동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또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필요한 활동은 해야 될 것이고 그저께 보면 경찰의 날 행사에도 영부인께서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뭐 그런 나름대로 그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 보면은 뭐 여사 좀 공개 활동 자제하시라 뭐 이런 요청에는 이미 많이 지쳐 있고 자제하고 있다. 뭐 앞으로 최소한도로 할 거다. 그리고 뭐 김건희 라인 뭐 이런 정리 얘기는 뭐 누가 무슨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인적 쇄신의 문제를 거론했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그 인적 쇄신 문제에 더해서 한남동 7인방이니 이러면서 이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굴복해서 뭐 그런 조치를 지금 당장에 시행할 경우에는 마치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또 여러 가지 뒷말을 낳을 수가 있고 실제 그 명단에 포함된 분들 보니까 도대체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분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용산에서는 그런 명단이라든가 그런 요구에 대해서 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가시적으로 지금 당장에 요구한다고 덜커덕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입장이 충분히 그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뭐 전면적인 면모일신 차원에서라도 어떤 형태의
조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점도 용산에서는 검토할 수가 있죠. 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은 실행을 하되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요구를 해서 뭐 이렇게 덜커덕 받아주는 그런 형식이나 모양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뭐 그렇게 들리는데 맞나요?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자리에서 네. 아, 당신 말이 맞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는 것으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이 있든 없든 네. 마찬가지이고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든 아니든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의 그 어떤 주장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겁으로 봐야 되나요? 수용으로 봐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는 경청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경청한 거라고 보면 맞죠. 네. 어차피 뭐 요구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그 자리에서 수락하고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니죠. 네. 그런데 그걸 뭐 거부다, 수용이다 이렇게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저는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9장을 공개했는데 눈에 띄는 게 몇 장 있던데 하나는 그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고서 약간 어필하는 듯한 뭐 표정으로 있고 네. 대통령은 이렇게 탁자에 두 손을 짚고 몸을 이렇게 앞으로 약간 숙이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적인 포즈로 그 뭐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무슨 말 하는데 약간 뭐 그런 사진을 그 딱딱한 사진을 왜 굳이 그렇게 공개를 했을까요, 그걸? 근데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홍보팀에서 그런 사진을 공개했을 텐데 어쨌든 네. 현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그 뭐 사진이라는 것이 항상 순간적인 표정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그때 분위기를 직접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홍보 담당자가 그런 좀 약간 딱딱한 표정의 사진을 낸 것은 아마 네. 그 분위기가 실제로 인사말을 하거나 할 때도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뭐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죠. 나름대로는 그래도 좋은 사진이라고 내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사진이 그 뭐 이기정 의전 비서관 여기가 사진에 찍혀서 2장이 나왔는데 9장 네. 중에 네. 여기는 그 대표적인 뭐 용산에서는 인정을 안 하지만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인데 굳이 뭐 비서실장급도 아니고 이 사람이 찍힌 사진을 내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언론에? 근데 저한테 그걸 물으시면 제가 사실 이기정이라는 사람도 모르고 이름도 이번에 그 언론에서 자꾸 보도되니까 네. 뭐 알았지만 의전비서관은 항상 수행을 합니다. 외부에서 오면 누가 오면 그게 본인의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업무인데 그 자리에 왜 있었느냐는 이야기하고 똑같고 저는 뭐 그런 것까지 트집을 잡는 데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큰 의미나 해석을 할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난 것이 중요하고 네.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외부로 그 언론인들한테 배포한 것인데 누구누구를 문제 삼고 다음에는 그 사람이 왜 사진이 찍혔느냐 이렇게 하면 용산이 항상 수긍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겠죠. 네. 저는 뭐 그런 정도의 그 공격에 네. 지금 굴복해야 될 상황이라고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원래 면담 끝나고 국회 와서 브리핑하기로 돼 있었는데 국회도 안 오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고 네. 박정화 비서실장이 대신 뭐 브리핑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 뭐 표정이 어떠냐 분위기가 어떠더냐 했더니 깜깜해서 못 봤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서 뭐 기자들이 약간 네. 탄식이 나왔다고도 하는데 네. 그 뭐 나 마음 상했다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비서실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아예 깜깜한 얼굴도 못 봤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뭐 관계 같은 거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것은 뭐 또 두 네. 분이 하기 나름이겠죠. 어쨌든 네. 신뢰가 좀 손상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보여준 바대로이고 네. 그러나 뭐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영 만나지 말아야 될 사이도 아니고 또 그렇더라도 또 협조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두 분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그 명태균 씨와 함께 일했다 지금은 뭐 갈라선 강혜경 씨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증언을 했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조상 뭐 음덕으로 태어난 분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강혜경 씨 표현에 따르면 영적인 대화를 뭐 많이 했다. 그리고 이게 뭐 인사나 대통령 부부 뭐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거 혹시 보셨나요? 그거? 아니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강혜경 씨라는 사람이 네. 명태균 씨 말을 들었다는 것을 와서 전달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또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는 지금 엄청나게 분쟁이 네. 벌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 씨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지 않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네. 허풍쟁이 듣보잡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 말이 어느 정도 진실인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판인데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 근거로 해서 무슨 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좀 묻기도 좀 그런데 뭐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 뭐 이렇게 묘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는 장님 어깨에 올라타 주술을 부리는 뭐 안진뱅이 주술사 뭐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예전에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해줘야 된다 이런 녹취록이랑 이렇게 맞물리면서 세간에서 진짜 그런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진짜 그렇지 않다는 거는 다 또 알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네. 바보입니까? 평생 그 네. 검사로서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활동을 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부부간에 내밀한 이야기를 네. 그걸 몰래 녹취를 해서 외부로 터뜨리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명태균 씨 말도 전혀 믿지 않는데 그 말을 옮기는 강혜경 씨라는 사람도 저는 별로 신빙성은 떨어지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판에 그 둘의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거론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뭐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인데 뭐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가 한마디 하면은 뭐 이렇게 모든 언론이 이렇게 뭐 받아쓰고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이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죠.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 편이 지금 이렇게 이기는 게임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네. 하필이면 또 상대방과 가깝던 분이 지금 원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그 진이기는 상황에서 우리 편이 유리한 상황이 되면 그것을 아주 많이 퍼뜨리고 선전전으로 활용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편이라는 게 제 편이라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을 즐기면서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분들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것을 네.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국면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네.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될지는 몰라도 진실은 한참 후에 밝혀지거나 또는 영원히 묻히거나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떠들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는 그냥 우리 표현을 하자면 뒷담화 수준의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 이렇게 놓고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이게 사실인가 하는 식으로 논란을 벌이는 것 뿐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또 뭐 그럼 고소고발 하지 왜 안 하냐 그동안. 근데 이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소위 뒷담화를 자기들끼리 몰래 녹음해가지고 그걸 또 국회에 와서 터뜨렸는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자기들끼리의 대화잖아요. 이게 무슨 죄가 되어야 명예훼손 같은 거 안 되나요? 혹시 뭐 명예훼손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명예훼손도 안 되는데요.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가 아니고 그냥 뭐 의견 표명 뭐 이런 거여서 그런 건가요? 뭐 그 수준도 아니죠. 뭐 그냥 뭐 조롱이죠. 뭐 그 수준인데 그게 다 명예훼손 되면 대한민국 사람 다 교도소에 가야 될 걸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네. 그 소위 뒷담화를 하는 것을 처벌한다면 이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또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은 상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캥기는 게 있어서 발목 잡히는 게 있어서 뭐 법적인 조치 안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나오고 있는 명태균 씨 모든 이야기는요. 네. 실제 과연 저게 불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명태균 씨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런 말들만 하는 그게 걸까요? 아니라 명태균 씨가 아는 게 별로 없으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아, 진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사실 이야기한 게 없잖아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네. 그저 내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건데 그것은 서로 간에 기억이 이 차이가 있어서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측과 했다는 사람 측의 네. 그 의견이 다를 뿐이어서 통상 그런 경우에는 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거든요. 뭐 그러나 어찌됐든 기분 나쁜 상황이죠. 기분도 나쁘고 상당히 난감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같기도 또 한데. 아마 저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는 네. 그 대선 국면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네. 문자 메시지를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든 듣기 좋은 이야기는 다 하는 게 맞거든요. 선거에 나가면요. 네. 차에서 내려서 운전기사가 옆에서 있으면 운전기사도 누군지 눈에 안 들어와서 악수하고 저쪽에 며느리가 있는 데 가서 큰절한다는 게 그 선거판이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런 내용으로 그것이 내밀한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니까 뉴스거리도 되고 조롱거리도 되고 비난할 그런 비난거리도 되지만 실제 가만히 따져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온 내용도 없고 그냥 명태균 씨는 자기를 사기꾼으로 보지 마라. 나는 실제로 신임을 받은 사람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주장을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명태균 씨가 사기 전과가 있는 악질 허풍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허풍이라는 것은 네. 제가 경험한 사실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허풍이라고 이야기한 것 뿐이거든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일도양단으로 지금 말한 것을 전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내봤자 오히려 상대방 정당성만 키워줄 가능성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